당신 스토커예요? 여자 혼자 사는 방에 왜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을 사랑하는 프랑스 여성이 자취방에서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며 처음 본 한국 남자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당장 안 나가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소리치는 여성의 놀란 남자는 급히 사과를 하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다시 문을 열고 한마디 하자 그녀는 충격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대체 지금 이 두 사람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걸까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클레망틴이에요. 파리 교외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친구들이 미국 드라마나 영국 음악에 빠져 있을 때 저는 혼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 드라마를 접한 건 13살 때였어요. 우연히 인터넷에서 본 겨울연가라는 작품이었는데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버렸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순수한 사랑, 책임감 있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 드라마를 닥치는 대로 찾아봤습니다. 대장금, 주몽, 커피 프린스 1호점. 하나하나 볼 때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져갔어요. 드라마뿐만 아니라 팝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신기, 소녀시대, 슈퍼주니어의 노래를 들으며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불렀는데 물론 발음은 엉망이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하지만 주변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야? 친구들은 제 취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오타쿠적 취향이라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클라라라는 친구는 너 정말 이상해. 프랑스에도 좋은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아시아 드라마를 봐?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건 일시적인 거야. 곧 질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며 무시하셨고 어머니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그럴 시간에 독일어나 스페인어를 배워라. 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글도 제대로 읽을 수 없어서 기역, 니은, 디귿 부터 차근차근 외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어 강의를 찾아보고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한국 사회의 모습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 한국의 일상 영상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는 사람들,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 빠르고 정확한 배달 서비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 대학생들의 생활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프랑스 대학생들과는 달리 그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업, 과제, 아르바이트, 동아리 활동까지. 하루 24시간을 알차게 사용하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프랑스에서는 여유롭게 살아야 한다. 는 문화가 강한데 저는 오히려 그런 역동적인 삶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해가 되었을 때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성적이 나쁘지 않았던 저에게는 소르본 대학교를 비롯한 프랑스 명문대학들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모두 프랑스 내 명문대 진학을 권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 유학이라는 모두가 고개를 갸웃할 만한 선택 말이에요. 밤마다 인터넷으로 한국 대학들을 찾아보며 입학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떤 대학이 외국인 학생에게 적합한지 연구했어요. 가장 큰 걸림돌은 부모님 설득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렸어요. 저 한국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어요. 한국?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머니도 당황하셨습니다. 클레망틴, 농담이지? 저는 진지하게 제 생각을 설명했어요. 한국어 공부를 해왔던 것,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어요. 소르본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실력인데 왜 굳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어가 나중에 뭐가 되겠니? 영어나 독일어를 배우는 게 훨씬 실용적이야.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한국의 경제 성장, IT 산업의 발달, 그리고 한류의 세계적 확산 등을 근거로 들며 한국 유학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물론 가장 솔직한 이유는 단순히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지만요. 친구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는 너 정신 나갔어? 프랑스 명문대를 박차고 아시아로 간다고 라며 황당해했어요. 소피아는 한국 남자들이랑 사귀려고 가는 거야? 라며 시시덕거렸습니다. 심지어 줄리는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라며 걱정 섞인 조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더욱 열심히 했고 한국어 능력 시험도 준비했어요. 밤늦게까지 한국어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익히는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가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대사를 자막 없이 이해할 수 있을 때의 기쁨이 저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했어요. 드디어 한국 대학교 입학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셨지만 제가 이미 마음을 굳힌 것을 아시고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국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어요. 친척들은 왜 좋은 프랑스를 두고 한국으로 가니? 라며 의아해했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곧 돌아올 거야 라며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설렜어요. 드디어 꿈꾸던 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짐을 싸면서 한국에서 입을 옷들을 골라보고 프랑스 과자들을 준비해서 한국 친구들과 나눠 먹을 계획도 세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공항부터가 정말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고층 빌딩들을 보며 드디어 왔구나 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학생들의 모습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른 아침 8시인데도 모든 학생들이 깔끔하게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수업에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대학생들이 편한 옷차림으로 수업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국 학생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여학생들은 완벽한 메이크업에 코디까지 신경 쓴 옷차림이었고 남학생들도 깔끔하게 스타일링한 머리와 정돈된 복장이었습니다.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도 놀랐어요. 학생들이 정말 조용하게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말씀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프랑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분위기인데 한국은 좀 더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학생들은 바로 집에 가지 않더라고요.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거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들은 정말 하루를 48시간으로 쓰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따라가기도 벅찼는데 과제의 양과 질도 프랑스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팀 프로젝트도 많았는데 한국 학생들의 완벽주의적인 태도에 처음에는 부담을 느꼈어요. 룸메이트인 지민이라는 친구와 첫 대화를 나눴을 때도 문화 차이를 크게 느꼈습니다. 지민이는 오늘 수업 듣고 알바 가고 저녁에는 동아리 회의 있어서 바빠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럼 언제 쉬어? 라고 물었는데 지민이는 쉬는 시간에 과제하지 라며 웃었어요. 첫 한 달 동안은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체계적이고 완벽해야 한다는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프랑스에서의 여유로운 대학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점점 그 리듬에 맞춰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어했던 과제들도 하나하나 완수해 나갔고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지민이와 함께 편의점에서 야식을 사 먹으며 수다를 떨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한국 가요를 부르는 경험들이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특히 제가 한국어로 농담을 하자 친구들이 웃어줄 때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문제로 걱정했지만 카페에서 일하면서 실생활 한국어를 빠르게 익힐 수 있었어요. 손님들과 대화하고 동료들과 어울리면서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수다를 떨고 있을 때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한국 친구들과 진심으로 웃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아, 나도 이제 정말 한국의 일부가 되었구나 라는 묘한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부모님과 프랑스 친구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부 연락을 드렸어요. 처음에는 힘들지 않니? 적응은 잘 되니?
라며 걱정하시던 부모님도 제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시고 안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프랑스 친구들은 여전히 언제 돌아올 거야?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점점 더 한국에서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한 학기가 지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제를 절대 미루지 않고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며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까지 생겼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의 느긋한 클레망틴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목표 의식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막연하게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제 첫 번째 한국 생활이 흘러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진정한 한국 유학생으로 거듭났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더 큰 변화와 깨달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첫 해가 지나고 첫 번째 방학이 다가왔어요. 1년 동안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저는 오랜만에 고향인 프랑스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우리 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고 싶다 며 기대하셨고 친구들도 한국 이야기 많이 들려달라 며 연락을 해왔어요. 인천공항을 떠나는 순간 묘한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바쁘고 역동적인 일상이 그리워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공항에서 짐을 찾는데 한국보다 훨씬 오래 걸렸고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아, 원래 이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의 빠른 서비스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모든 것이 느리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부모님과 재회하는 순간은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가족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어머니는 우리 딸이 더 의젓해진 것 같다 며 기뻐하셨고 아버지는 한국 생활이 힘들지 않았냐 며 걱정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변화를 느낀 건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동네 카페에 갔는데 주문을 하기 위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줄이 생각보다 정말 길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카페든 식당이든 대부분 키오스크나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빠르게 주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20분 넘게 기다려야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이게 진짜 여유 아니냐 며 웃으셨는데 저는 속으로 한국에서는 이 시간에 벌써 커피 마시고 다른 일까지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가 나오는데도 또 10분이 걸렸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3분 5분이면 나오는데 말이에요. 저는 무의식 중에 시계를 계속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급해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시간에 민감해졌나 싶었거든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라라, 마리, 소피아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에 나타난 건 저뿐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약속 시간 5분 전에는 도착하는 게 기본이었는데 여기서는 30분 늦게 오는 것도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클레망틴,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우리가 늦은 거 아니야. 라고 마리가 말했을 때 저는 한국과 프랑스의 시간 개념 차이를 실감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시간은 넉넉히 있는 거야 라는 마인드였지만 저는 이미 시간은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점심 식사를 하면서도 차이를 느꼈습니다. 음식이 나오는데 40분이 걸렸는데 친구들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천천히 얘기하자 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한국이었다면 벌써 다 먹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행정 업무를 처리할 때였어요. 은행에서 간단한 서류 하나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2주 정도 걸릴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행정 업무가 당일이나 다음 날이면 처리되는데 여기서는 몇 주씩 걸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시청에서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보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당자가 지금 점심시간이니까 2시간 후에 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점심시간에도 교대로 업무를 보는 곳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효율성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쇼핑을 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이 정말 느긋하게 응대하더라고요. 물론 친절했지만 한국의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온라인 쇼핑 배송도 충격이었습니다. 주문한 물건이 도착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이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서비스 자체가 없었어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클라라가 너 정말 한국에 세뇌된 것 같아 라며 웃었어요. 왜 그렇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니? 여유롭게 살아야 인생이 아름다운 거야 라고 소피아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생활이 훨씬 만족스러웠거든요. 시간을 아껴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마리가 한국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아?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일상이 힘들었지만 점차 그 리듬에 맞춰가면서 오히려 성취감과 만족감을 더 많이 느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아버지는 클레망틴이 예전보다 급해진 것 같다 며 걱정하셨고 어머니는 한국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프랑스의 느린 템포가 더 답답했어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항상 기다려야 했고 모든 일이 미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생각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내일 하자, 다음 주에 하자 였어요.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스템 점검 중이니까 내일 오세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즉시 대안을 제시하거나 빠르게 해결책을 찾아주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다리세요 였어요. 친구들과 영화를 보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화관에서 티켓을 끊는데도 오래 걸렸고 팝콘을 사는 것도 한참 기다려야 했어요. 한국에서는 키오스크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친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더 빠르게 처리돼 라고 말할 때마다 친구들은 너 정말 이상해졌어 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렇게 효율성에 집착해? 삶은 효율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사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저는 확실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프랑스의 느린 템포에는 적응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빠르고 효율적인 사회가 저에게는 훨씬 맞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졸업 후에 한국에서 취업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순간 말을 잃으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한국에서 일하겠다고. 그럼 프랑스로는 언제 돌아올 거니?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당분간은 한국에서 살 것 같아요. 프랑스는 이제 저에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친구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라라는 너 미쳤어? 프랑스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한국에서 평생 살겠다고? 라며 황당해했어요. 마리는 한국 남자 때문이야? 라며 시시덕거렸고 소피아는 나중에 후회할 거야 라며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한 달간의 프랑스 생활을 통해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저에게 얼마나 잘 맞는지 확실하게 깨달았거든요. 방학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자주 연락하고 몸 조심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한국이 정말 내게 맞는 곳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봐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친구들도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언제든지 프랑스로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해 라고 클라라가 말했고 마리는 한국에서 재밌는 일 생기면 사진 많이 보내 라고 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었어요. 고향을 떠나는 아쉬움보다는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한국으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친숙한 느낌은 잊을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역시 여기가 내 자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보니 정말 반가웠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역동적이었어요. 이번에는 기숙사 계약이 끝나서 혼자 자취방을 구해야 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작은 원룸을 얻었는데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된다는 설렘이 컸어요. 더 이상 룸메이트와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고
제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좋았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짐을 정리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남은 대학 생활을 알차게 보내고 한국어 실력을 더 향상시키고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만난 한국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어요. 지민이와 다른 친구들이 프랑스는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한국이 훨씬 좋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웃으며 클레망티는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 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저희 두 번째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의 한 달이 오히려 한국에 대한 저의 애정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새로운 자취 생활이 저에게 완전히 예상치 못한 운명의 만남을 가져다 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새로운 일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해프닝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원룸에서의 자취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프랑스에서 돌아온 후 더욱 한국 생활에 애착을 느끼게 된 저는 친구들과의 시간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민이가 오랜만에 다 같이 만나서 술 한잔하자 고 제안했을 때 주저없이 동참했어요. 그날은 토요일 저녁이었고 지민이를 비롯해 수진이, 민서 그리고 제가 홍대 근처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라 모두들 신이 나 있었어요. 특히 제가 프랑스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달라며 친구들이 계속 재촉했습니다. 클레망틴 언니, 프랑스 음식이 그리웠을 것 같은데 라고 수진이가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 안 그리웠어. 오히려 한국 음식이 더 그리웠다고. 친구들은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네 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포장마차 아저씨가 추천해주신 안주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떡볶이, 순대, 오뎅, 그리고 계란말이까지.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이런 길거리 음식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이런 게 진짜 한국의 맛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클레망틴 돌아온 기념으로 건배 라고 민서가 소주 잔을 들었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의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역시 이 맛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프랑스에서의 경험담, 학교 생활, 앞으로의 계획 등등 이야기할 거리가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프랑스 남자들이랑 한국 남자들 중에 누가 더 나아? 라고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아직 한국 남자랑 제대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그럼 우리가 소개팅 주선해줄까? 라며 시끌벅적해졌어요. 술이 조금씩 오르면서 대화 주제도 점점 더 개인적이고 솔직해졌습니다. 지민이는 최근에 헤어진 남자친구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민서는 취업 걱정을 토로했어요. 수진이는 집안 어른들의 결혼 압박에 대한 스트레스를 말하더라고요. 저도 프랑스에서 느꼈던 솔직한 감정들을 친구들에게 털어놨습니다. 정말 한국이 나한테는 더 맞는 것 같아. 프랑스에서는 모든 게 답답했어.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면서도 그래도 고향인데 조금은 그립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소맥의 잔수가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잔씩 천천히 마셨는데 어느새 2잔, 3잔, 4잔으로 늘어나고 있었어요. 한국 친구들의 주량이 생각보다 세다는 걸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언니는 술 진짜 못 마시는 줄 알았는데 의외네? 라고 수진이가 말했을 때 저는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머리가 조금씩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이 아쉬워서 계속 마셨어요. 포장마차에서 2차로 노래방에 갔습니다. 노래방에서도 맥주를 추가로 주문했는데 이때부터 제 기억이 조금씩 흐릿해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한국 가요를 부르며 정말 신나게 놀았습니다. 지민이가 클레망티는 한국 노래를 정말 잘 부른다 며 감탄했고 민서는 발음도 완전 한국 사람 같아 라고 칭찬해줬어요. 그 말들이 술에 취한 제게는 정말 기분 좋게 들렸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온 게 벌써 새벽 1시가 넘었어요. 친구들은 집에 안전하게 들어가 라며 각자 헤어졌습니다. 저도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는데 택시 안에서도 계속 어지러웠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원룸이라 공간이 작아서 침대까지의 거리는 가까웠지만 걸어가는 것도 비틀거렸어요. 하지만 제게는 중요한 루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고 나면 반드시 샤워를 하고 자는 습관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부터 생긴 습관인데 술 냄새를 씻어내고 깔끔하게 씻은 후에 잠자리에 드는 게 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취해도 이 루틴만은 지켰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욕실로 향했어요. 옷을 벗고 샤워를 시작했는데 따뜻한 물이 몸에 닿으니 조금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샤워를 하면서 오늘 친구들과 보낸 즐거운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역시 한국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하고 자연스러웠어요. 프랑스 친구들과는 다른 끈끈함이 있었습니다. 샤워를 다 하고 나서 머리를 감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뭐지? 라고 생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원룸이라 위층이나 옆집 소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잠시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욕실 문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렸는데 문이 열리면서 낯선 남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샤워 중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였고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를 보고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으악! 제 비명 소리가 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남자도 저만큼이나 놀란 것 같았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키가 큰 편이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는데 분명히 한국 사람 같았어요. 저는 급하게 샤워 커튼을 잡아당기며 몸을 가렸습니다. 누구세요? 왜 여기 들어와요? 라고 소리쳤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급히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면서 뭐야, 대체 뭐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몇 분 후에 욕실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제가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그제야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급하게 샤워를 마치고 바스타월을 두르고 욕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와서 보니 방의 구조가 제 원룸과 조금 다른 것 같았습니다. 가구 배치도 달랐고 벽에 걸린 포스터도 제가 본 적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때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저는 당황해서 둘러보다가 깨달았어요. 이곳이 제 방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라고 중얼거리면서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는데 머리가 아직 막지 않아서 혼란스러웠어요. 그 남자는 혹시 술 드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취해서 잘못된 곳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라고 사과했는데 여전히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어요. 남자는 아, 그러셨구나. 깜짝 놀랐네요. 라고 말하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옷부터 입으세요. 감기 걸려요. 라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제 옷을 찾았는데 욕실 바닥에 그대로 있었어요. 다시 욕실에 들어가서 옷을 입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채우기도 힘들었습니다. 옷을 입고 나와서 남자를 다시 보니 생각보다 젊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여기가 정확히 어디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그가 대답했어요. 기숙사 A동 3층 302호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바로 제가 작년에 살았던 기숙사였던 거예요. 취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예전 기숙사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아, 저 작년에 여기 살았어요. 실수로 예전 비밀번호를 눌렀나 봐요. 라고 설명했더니 남자가 아, 그래서 문이 열렸구나. 라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경찰입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경찰? 라고 당황했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어주니 경찰관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신고를 받고 왔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마 제가 비명을 질렀을 때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았어요. 남자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분이 취해서 실수로 잘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별일 아닙니다. 경찰관분들도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라며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창피했습니다. 경찰까지 출동한 상황이 되다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그게 술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모르겠었어요. 경찰관분들이 그럼 별일 없으시면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가셨어요. 그러고 나니 방 안에는 저와 그 남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한 마음에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남자는 오히려 웃으며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 이제 이해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훈이라고 합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도 클레망틴이에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는 외국분이시군요. 한국어 정말 잘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지훈이 시계를 보더니 지금 새벽 3시인데 집까지 가실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아직도 조금 어지러웠어요. 그러자 지훈이 늦었으니까 그냥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저는 밖에서 있을 테니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집에 가야 해요. 이미 충분히 민폐를 끼쳤는데 라고 사양했지만 지훈은 새벽에 혼자 돌아가시기 위험해요. 그냥 여기서 주무세요. 라고 계속 권했습니다. 그의 배려심에 감동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욱 미안했어요. 모르는 사람의 방에 잘못 들어와서 샤워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걱정해주다니. 정말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라고 말했지만 지훈은 새벽 택시비도 많이 나올 텐데 그냥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라고 고집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취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이기도 했고 그의 진심 어린 배려가 고마웠거든요. 지훈은 자신의 이불과 베개를 제게 주고는 저는 소파에서 잘 테니까 편하게 주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거실 소파로 나가더라고요. 침대에 누워있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많았어요. 정말 황당한 하루였지만 지훈이라는 사람의 인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어서 더욱 미안했어요. 새벽 6시쯤에 잠에서 깼는데 숙취 때문에 머리가 조금 아팠어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을 보니 지훈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침대를 양보하고 소파에서 잔 거였어요. 저는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며 짐을 챙겼습니다. 너무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고 싶었어요. 쪽지라도 남기려고 했는데 펜이 없더라고요. 결국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계속 어제 일이 생각났어요. 정말 황당한 첫 만남이었지만 지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좋은 인상은 남아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 어제 일이 더욱 실감났어요. 정말 운명 같은 해프닝이었지만 동시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당황스러움과 함께 뭔가 특별한 감정도 느껴졌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평범한 만남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황당한 샤워 해프닝 이후 사흘이 지났는데도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마다 그날 밤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훈이라는 사람의 친절함과 배려, 그리고 제가 끼친 민폐에 대한 미안함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처음 이틀 동안은 그냥 있자, 다시는 마주칠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양심이 찔렸어요. 저 때문에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저를 보호해주고 자신의 침대까지 양보했거든요. 셋째 날 저녁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카페에서 주문받고 음료 만드는 일상적인 업무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지훈의 모습이 맴돌았습니다. 특히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놀랐지만 이해했어요. 라고 말했던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계속 기억났어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정말 제대로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다시 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넷째 날이 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업을 듣는 동안에도 집중이 안 되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마음이 딴 곳에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클레망틴 언니, 요즘 왜 그래? 뭔가 신경 쓰이는 일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니야,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에 혼자 도서관에 앉아 있으면서 진지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기분이 단순히 미안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상태로는 계속 지낼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녁 6시에 도서관을 나와서 기숙사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사실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일단 근처까지만 가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기숙사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거의 지고 있었어요. A동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올라가야 하나? 혹시 지금 없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입구 앞에서 20분 정도를 서성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기숙사에서 나오는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302호에 사는 지훈이라는 분 아세요? 그 학생은 지훈이 형? 알죠. 지금 계실 거예요. 라고 대답해줬습니다. 그제야 용기를 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에 도착해서 302호 앞에 섰을 때 심장이 정말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 앞에서 또 한 번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하지? 갑자기 찾아와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톡톡톡.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고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음을 지었어요. 클레망틴 씨. 또 취하셨어요? 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확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취하지 않았어요. 라고 급하게 대답했어요. 지훈은 웃으면서 농담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어요. 그날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는데 긴장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그런 걸 가지고 굳이 찾아오시다니. 정말 괜찮다고 했잖아요. 라며 흔쾌하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혹시 저녁 드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이요. 라고 대답했는데 지훈이 그럼 같이 드실래요? 마침 라면 끓이려고 했는데 라고 제안하더라고요. 사실 그냥 사과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뜻밖의 제안에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사과만 하고 가려고 라고 말했지만 지훈은 늦은 시간에 찾아와 주셨는데 그냥 보낼 수는 없죠. 들어오세요. 라며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그날 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책상에는 공부하던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뭔가 프로그래밍 관련 화면이 떠 있더라고요. 컴퓨터 공학과예요? 라고 물어보니 지훈이 네, 4학년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클레망틴 씨는 어떤 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국제학부요. 2학년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지훈은 작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면서 라면 드실 수 있으세요? 매운 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네, 괜찮아요. 한국 음식 다 좋아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라면을 끓이는 동안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지훈이 한국 온 지 얼마나 되셨어요? 라고 물어서 작년부터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처음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라고 칭찬해줬어요. 라면이 끓는 동안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더니 맥주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는데 사실 조금 긴장됐어요. 술 때문에 생긴 일인데 또 술을 마시게 되다니. 하지만 지훈과 함께 라면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그는 정말 차분하고 성숙한 사람 같았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하니까 프랑스 어때요?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프랑스와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이 훨씬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까 지훈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너무 빠르고 바쁘게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오히려 이런 게 좋아요. 프랑스에 갔다 와서 더 확실해졌어요. 라고 답했어요. 지훈은 신기하네요. 대부분 외국인들은 한국이 너무 빠르다고 하는데 라며 흥미로워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지훈이 생각보다 배려심이 깊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말할 때 진지하게 들어주고 적절한 질문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맥주를 마시면서 더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지훈은 경상도 출신이고 서울에 올라와서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취업 준비도 하고 있고 프로그래밍 공부에도 열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친구들은 뭐라고 했는지. 지훈은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점점 편안해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생각보다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훈의 유머 감각도 제 스타일이었고 진지한 이야기도 잘 통했어요. 맥주를 2캔 정도 마셨을 때쯤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들이 늘어났고 웃음소리도 더 자주 들렸어요. 젊은 남녀 사이에 흐르는 그런 특별한 기류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지훈이 그날 밤에 정말 놀랐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라고 말했을 때 저는 또 얼굴이 빨갛게 되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술 마시면 꼭 샤워하고 자는 습관이 있어서 라고 변명했습니다. 그런 습관이 있으시는군요. 건전한 습관이네요. 라고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웃음 속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가 더 깊어지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어요. 지훈은 생각보다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여행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취향이 많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클레망틴 씨는 한국에서 뭘 하고 싶으세요? 졸업 후에요. 라고 지훈이 물었을 때 저는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어요. 쭉 한국에서 살고 싶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와, 정말 한국을 좋아하시는군요. 라며 놀라워했어요. 그리고는 한국 남자는 어때요? 프랑스 남자랑 많이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질문에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직 한국 남자랑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지훈이 지금 저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지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지훈을 이성으로 의식하게 된 것 같아요. 시간은 어느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늦었네요. 이제 가야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지훈은 벌써요? 시간 정말 빨리 갔네요. 라며 아쉬워했어요. 일어나려는데 맥주 때문인지 조금 어지러웠어요. 지훈이 괜찮으세요? 라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라고 대답했는데 지훈이 천천히 하세요. 라며 제 팔을 살짝 잡아줬어요. 그 순간 뭔가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훈도 같은 걸 느꼈는지 잠시 멈춰섰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묘해지는 걸 느끼면서도 저는 그 순간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지훈의 눈빛이 진지해졌고 저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훈이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클레망틴 씨 라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네 라고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지훈은 제 얼굴을 보며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의 분위기는 정말 특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경험했던 가벼운 만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진지하면서도 설레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그것은 단순한 하룻밤 이상의 의미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랬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지훈이 아침을 준비해주고 있었어요.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였지만 그 배려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라고 지훈이 물었을 때 저는 네, 감사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지훈이 클레망틴 씨, 저희 라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어요. 프랑스에서라면 이런 일 후에 특별히 무슨 말을 할 필요도 없었는데 지훈은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저희 이제 사귀는 거 맞죠? 라고 지훈이 진지하게 물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프랑스 남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책임감 있고 진지한 태도에 당황스러우면서도 설렜습니다. 그게 라고 말하려는데 지훈이 저는 진심이에요. 어젯밤이 단순한 하룻밤은 아니었잖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나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까워진 것이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운명 같았어요. 지훈과 사귀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처음으로 프랑스 친구들에게 연애 소식을 알렸어요. 화상통화로 클라라, 마리, 소피아와 함께 이야기하던 중에 요즘 남자친구가 생겼어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어요. 클라라가 먼저 정말?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었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야. 컴퓨터공학과 4학년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리가 웃으면서 한국 남자? 진짜 작지 않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런 편견은 좀 라고 말하려는데 소피아가 끼어들었습니다. 클레망틴, 너 정말 한국에 완전히 빠졌구나. 잠깐 즐기는 거지 진지하게 사귀는 건 아니지?
친구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부정적이어서 마음이 상했어요. 특히 잠깐 즐기다가 버려질 거야 라는 클라라의 말은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아니야, 지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말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리가, 한국 남자들이 처음에는 다 그렇게 해. 나중에 본색 드러낼 거야 라고 말했고, 소피아는 첫사랑이랑 결혼할 거냐? 미쳤어? 라며 비웃기까지 했어요. 그 화상통화가 끝나고 나서 정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제 선택을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것도 서러웠지만 지훈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더 화가 났어요. 그날 밤 지훈에게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친구들이 걱정해서 그런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줄 거야 라며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프랑스 친구들의 반응은 계속 차갑게 식었어요. 가끔 연락이 와도 한국 남자친구는 어때? 아직도 사귀고 있어? 라는 식으로 물어보곤 했습니다. 마치 금방 헤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도 연애 소식을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화상통화로 부모님과 이야기하던 중에 요즘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어머, 정말? 어떤 사람이야? 라고 기뻐하시는 것 같았는데 제가 한국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드리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 사람? 진지하게 사귀는 거야? 라고 물으셨고 저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클레망티나, 프랑스 남자도 좋은 사람 많은데 왜 굳이 한국 남자야? 라고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정말 잘 맞을 수 있을까? 라는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오히려 한국 문화가 저에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그 이후로 부모님과의 통화에서도 항상 지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그 한국 남자와 사귀고 있니? 나중에 결혼하면 어디서 살 거야? 아이들은 어떤 언어로 키울 거야? 같은 질문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반면에 지훈은 정말 변함없이 저를 대해줬습니다. 제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때면 항상 마중을 나와줬어요. 카페에서 일이 끝나는 시간이 밤 11시였는데 추운 겨울날에도 기숙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왜 이렇게까지 해? 라고 물어봤는데 지훈은 밤늦게 혼자 다니면 위험하잖아. 당연한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런 당연함이 저에게는 정말 새로웠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많이 취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샤워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수건도 새 것으로 바뀌어 있고 바닥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지훈에게 물어보니 어젯밤에 많이 취해서 샤워하다가 좀 엉망이 됐더라고. 아침에 일찍 와서 정리했어 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기억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세심한 배려를 해준 것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친구들마저도 가끔은 외국인이랑 사귀는 거 어때?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물론 아기는 없었지만 그런 질문들이 쌓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어요. 저는 프랑스 사람인데 한국에서 정말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지훈과 계속 사귀면 결국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정말 현실적인 선택일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런 고민들을 지훈에게 털어놓았어요. 나는 프랑스 사람인데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가족들도 멀리 있고 친구들도 이해해주지 않고 라고 말하니까 지훈이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클레망티나, 나는 내가 어디 출신인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나와 함께 하느냐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정말 단순했지만 그 진심이 느껴져서 마음이 울컥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라고 말하려는데 지훈이 끊어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맞춰가면 되는 거 아냐? 나도 프랑스어 배울 수 있고 너도 한국어 더 잘하고 있잖아. 지훈의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친구들이나 부모님의 걱정과는 달리 지훈은 우리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지훈은 정말로 프랑스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프랑스어 책도 사서 읽으려고 노력했어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Bonjour, J-Time 라고 말할 때마다 웃음이 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저도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 수준을 목표로 잡고 공부했습니다. 지훈이 어려운 한국어 표현들을 가르쳐주면서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아
라고 칭찬해줄 때마다 뿌듯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 친구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클라라가 클레망틴, 너 진짜 그 한국 남자랑 결혼할 생각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했어. 라고 대답했는데 클라라가 다행이다. 첫 남자친구랑 결혼하는 건 너무 위험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지우는 제 첫 남자친구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지만 마리가 진지하게 사귄 건 처음이잖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봐야 해. 라고 조언했습니다. 친구들의 그런 말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부모님도 비슷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클레망티나 엄마가 보기엔 너무 성급한 것 같아. 아직 젊은데 한 사람에게만 매달릴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주변의 압박들이 계속되면서 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훈과의 관계가 옳은 선택인지,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어요. 어느 날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프랑스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하는데 지훈이 옆에 있었어요. 친구들이 지훈을 보더니 와, 생각보다 괜찮네 라고 말했지만 이어서 하지만 클레망틴한테는 더 좋은 선택지들이 많을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통화가 끝나고 나서 지훈이 내 친구들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야, 그냥 걱정해서 그런 거야 라고 변명했지만 지훈은 클레망티나, 솔직히 말해. 너도 친구들 말이 맞다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사실 친구들의 말이 아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정말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건 아닌지, 더 많은 경험을 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되었어요. 제가 망설이는 모습을 본 지훈이 그럼 우리 잠시 시간을 가져볼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무슨 뜻이야? 라고 물었어요.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억지로 계속 사귈 필요는 없어.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 라고 지훈이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뜻인지 물어봤는데 지훈은 헤어지는 건 아니고 잠시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는 거야. 라고 설명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2주 정도 연락을 끊기로 했습니다. 그 2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훈 없는 일상이 얼마나 허전한지, 그의 배려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프랑스 친구들과 통화할 때도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조롱과 편견이 더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한국과 지훈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주가 지나고 지훈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흔들렸어. 하지만 이제 확실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지훈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절대 후회 안 해.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부모님이 걱정하시든 내 선택이야. 라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지훈이 저를 꼭 안아주면서 고마워, 클레망티나. 나도 내가 확신을 갖고 선택해줘서 정말 기뻐.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갈등과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는 주변의 반대나 걱정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훈과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졌어요. 함께 겪은 시련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 친구들에게도 확실하게 말했어요. 나는 지훈과 계속 사귈 거야. 여러분이 이해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 친구들은 여전히 걱정스럽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지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인정해 주실 거예요. 부모님은 여전히 걱정하셨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더욱 확고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훈의 변함없는 사랑과 진심이 결국 모든 편견과 걱정을 이겨낸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로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훈과 사귄 지 2년이 지나고 드디어 대학교 졸업 시즌이 다가왔어요. 저는 이미 한국 회사에 취업이 확정된 상태였고 지훈도 대기업 개발자로 입사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훈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불러냈어요. 클레망티나,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라고 말하는 지훈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서 조금 긴장이 되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훈이 꺼낸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취업도 했고 안정적인 상황이 되었으니까 결혼하자 라고 지훈이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물론 언젠가는 결혼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청혼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말문이 막혔는데 지훈이 너무 갑작스러웠나? 하지만 나는 진심이야. 클레망틴이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라고 덧붙였어요. 그 진지한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지훈과의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막상 청혼을 받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들었습니다. 프랑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친구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정말 제가 한국에서 평생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지훈이 보여준 모든 순간들을 떠올려 보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제가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준 것, 저를 위해 프랑스어까지 배우려고 노력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변함없이 저만을 바라봐준 그 진심이 모든 걱정을 날려버렸어요. 네, 좋아요. 결혼해요. 라고 대답했을 때 지훈의 얼굴에 떠오른 환한 미소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반지를 꺼내더라고요. 사실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화상통화로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부모님은 많이 당황하셨어요. 벌써? 너무 성급한 것 아니야? 라는 어머니의 반응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본 거니? 라는 아버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할 수 있었어요. 2년 동안 충분히 알아봤고 지훈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만나보시면 분명 인정해 주실 거예요. 결국 부모님은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프랑스 친구들의 반응은 더욱 극단적이었어요. 클라라는 정말 미쳤구나. 첫 남자친구랑 결혼한다고 라며 황당해했고 마리는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라고 경고했습니다. 소피아는 아예 한국에서 결혼식 올리면 참석 안 할 거야 라고까지 말하더라고요. 그런 반응들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친구라면 제 선택을 응원해 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지훈의 가족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에 대해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정말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우리 지훈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다 며 기뻐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한국 전통 방식과 서양 방식을 섞어서 진행했어요. 한복도 입고 웨딩드레스도 입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까지 와주셨는데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던 분들이 지훈을 만나보고는 정말 예의 바른 청년이구나 라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프랑스에서 몇몇 친구들도 왔는데 여전히 조롱 섞인 농담을 하더라고요. 한국 남자 정말 작네. 언제까지 행복할지 궁금해. 같은 말들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결혼식 당일에까지 그런 말을 하다니. 결국 저는 그 친구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제 선택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친구가 아니에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농담이었다고 변명했지만 이미 선은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후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신혼집은 작은 아파트였지만 지훈과 함께 하나하나 꾸며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지훈은 여전히 변함없이 저를 배려해줬고 저도 한국식 요리를 배워서 지훈을 위해 음식을 해주곤 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순조로웠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국어 실력이 좋고 업무 능력도 인정받으면서 점차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동료들도 클레망틴 씨는 정말 한국 사람 같아요. 라며 칭찬해주곤 했어요. 결혼 2년 차에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아이가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지훈은 더욱 세심하게 저를 챙겨줬고 태교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정말 바쁜 나날들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지훈이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울어도 번갈아가며 돌봐주고 기저귀 갈기, 분유타기 등 모든 일을 함께 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언어 문제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국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가르쳐야 하는데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 걱정이었어요. 결국 집에서는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쓰고 아이가 좀 더 크면 프랑스어 학원에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저를 비웃던 프랑스 친구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클라라가 먼저 연락을 해왔는데 내 남자친구가 바람 피워서 헤어졌어. 너처럼 안정적인 남자는 어디서 만나지?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마리도 이혼했어. 남편이 책임감이 전혀 없더라고. 한국 남자들은 정말 다른가? 라며 궁금해했습니다. 소피아는 아예
너 혹시 한국 남자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라고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웃더니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한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도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구나 싶었어요. 결국 저는 몇몇 친구들을 지훈의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연결해 주었습니다. 물론 아무나 소개해 준 건 아니고 정말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소개했어요. 놀랍게도 그중 몇 커플이 실제로 잘 되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지훈의 회사 동료와 결혼해서 한국으로 이주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어 너무 어려워 라며 불평했지만 이제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마리도 한국 남자와 사귀면서 왜 진작 한국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까 라고 후회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의 변화를 보면서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들의 편견과 조롱이 상처가 되었지만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증명해준 셈이었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 정말 귀여운 질문을 했어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그날 밤의 황당한 상황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가 샤워하다가 진짜 운명의 문을 열었단다. 물론 아이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훈과 저는 서로를 보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정말 그 황당한 실수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한 삶은 없었을 거예요.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그 샤워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이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것부터 그날 밤 친구들과 술을 마신 것 그리고 예전 기숙사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이었지만 그 우연들이 모여서 운명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가 더 자라서 이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더 자세히 들려줄 생각이에요. 어떻게 엄마와 아빠가 만났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훈과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가끔 프랑스가 그리울 때도 있고 부모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지훈과 아이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가족의 의미가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한국은 이제 완전히 제 고향이 되었어요. 한국어도 원어민 수준이 되었고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끔 프랑스 사람들이 아직도 한국에 살고 있어? 라고 물어보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해요. 네,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쭉 이곳에서 지훈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아이들도 더 낳고 싶고 가족과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도 기대됩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된 그날 밤의 황당한 샤워 해프닝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와요. 정말 인생은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아니면 집을 제대로 찾아갔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거든요. 때로는 실수가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훈과 저희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아이가 자신만의 사랑을 찾을 때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것이 저와 지훈이 지난 시간 동안 배워온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니까요.